광복 이래 실시된 대한민국 민주선거는 우리 정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자유와 공정의 조화,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해온 선거제도는 오늘날 선진 정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룬 대한민국, 세계의 전례 없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역동의 민주주의 발전사를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삼았습니다. 대통령 지금 사임할 것이며 국회는 3.15 부정선거를 백지화하고 다시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허정 과도 내각이 구성됐습니다. 이어 과도정부 5대 기본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국회에선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됐던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추진됐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되자 새 국회 구성을 위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확정됐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갈망하던 내각 책임제 개헌안은 드디어 통과되어 제2공화국의 틀을 씩씩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제5대 국회의원 선거는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과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을 모두 선출한 첫 선거였습니다. 새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법을 적용한 선거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선거권자의 연령이 21세에서 20세로 낮춰졌다는 점입니다. 4.19 혁명을 주도했던 학생들의 기여를 제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후보자의 기탁금이 낮춰졌고 참의원 선거에 출마했은 후보자의 연령이 기존 35세에서 30세로 조정됐고 입후보 등록 방해로 폐단이 많았던 의원 후보자의 추천장 제도도 폐지됐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960년 6월 15일 개정 헌법에 따라 중앙선거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제5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새로 부재자 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참여의 기회가 전보다 확대됐습니다. 과거 사전투표와 같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에 정당 추천위원 2명의 가인과 1년 법원을 기입하고 대리투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참관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모두 4.19 혁명이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처음으로 양원 모두를 선출하는 선거. 선거 제도를 살펴볼까요? 참의원 의원 선거는 선거구를 서울특별시와 도 단위로 구분해 의원 2명에서 최대 8명까지 선출한 대선거구제였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선거구당 최소 7인에서 최고 34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간의 선거와 다른 기표 방법이 도입되었는데요. 투표용지에 한 명만 기표하는 단기명 투표가 아닌 선거구 의원 정수의 반수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제한 연기 투표제였습니다. 따라서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의 2분의 1까지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사회대중당이나 한국사회당 등 혁신계 정당이 분열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과는 민주당의 일당 독주 체제였습니다. 3.15 부정선거로 민의가 왜곡됐긴 했지만 그 속에서도 선거제도는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참정권 확대를 위해 부재자 우편 투표제가 도입됐는데요. 그런데 국회에서 부재자 투표제가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논란의 핵심에는 바로 군의 정치적 중립 문제였습니다.
과거 군인들은 주둔지 성동으로 가서 일반인들과 함께 투표를 했는데요. 장교가 사병들을 인솔해서 투표소로 가다 보니 장교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사병들의 투표권이 좌우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론된 대안은 군인이 입대하기 전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 투표하도록 하는 부재자 우편 투표제였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군인들이 먼 지역의 후보자를 어떻게 검증할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깜깜이 투표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부재자 투표 제도는 1960년 6월 23일 국회의원 선거법이 공포됨에 따라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 국회가 꾸려지자 양원 합동회의에서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의 윤보선이 208표를 얻으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국무총리로 선출되면서 제2공화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가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민주당 내에선 신구파 간의 갈등, 그리고 그동안 장기 집권에 억눌렸던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가 폭발하면서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미국 정보국 내에는 장면 내각에 대한 위기설이 돌고 있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은행자도 맞은 근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비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까지 국가 핵심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의회를 해산시키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조직하여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제2공화국이 출범한 지 9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군부는 민정 이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정 이양 측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헌법 아래서 새 정부와 새 국회가 발족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공약한 바대로 대략 내년 8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를 또 우리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활동이 제약된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 단행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에는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부통령이 없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대통령 선출 방식은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 양원으로 구성됐던 국회는 다시 단원제로 복귀하고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정당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헌법 개정에 관한 요건은 강화됐습니다. 새 헌법에 관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가능했습니다. 국민투표 결과 헌법 개정안은 78.8%의 지지를 얻으며 확정됐습니다. 개정 헌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고 1963년 1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민정 이양 계획을 발표한 군부는 자신들이 이끌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정희,
윤보선을 포함해 모두 7명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경제 자립과 정치 안정을 공약으로 내건 박정희는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황소에 빗대어 포스터에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맞선 윤보선 후보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이래 처음 관리하는 제5대 대통령 선거. 선거제도는 크게 대통령 선출 방식과 후보자 등록 요건이 달라졌는데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고 후보자는 정당 공천을 받아야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박정희와 윤보선.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박빙이었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박정희는 윤보선보다 15만 6천여 표를 더 얻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순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승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의 주요 논제를 국민의 손으로 결정한 국민투표,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장미연 총리는 내각 총사퇴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군정이 실시된 지 1년 후 군부는 민정 이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개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군사정변과 함께 국회가 해산됐기 때문이죠. 결국 군부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라는 절차에 따라 국회가 아닌 국민에게 묻기로 한 것이죠. 사실 1954년 발췌 개헌에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은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되어 있었지만 국민투표가 실제로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당시 국민들에겐 꽤 낯설게 느껴졌나 봅니다. 내가 지킬 새 헌법, 내 투표로 정하자. 귀중한 내 한 표가 민주재건 터전된다. 이렇게 국민투표를 독려하는 포스터는 기본이고 방송 촬영을 통해서 거리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투표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이런 대대적인 홍보에도 국민투표에 누가 나오냐, 이번에 뽑아달라는 후보가 없어가지고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등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혼동해 국민투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국민투표 78%의 찬성률로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고 새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제5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한 달 뒤 제6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5차 개정헌법은 정당의 활동을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정당 공천제를 의무화하여 제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무소속 후보의 출마가 금지되고 정당 공천을 받지 않은 후보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출마 예정자들은 앞다퉈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초선거구 다수 대표제와 함께 전국구라 불리는 비례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투표는 한 사람당 한 표 행사로 전국구와 지역구 후보를 동시에 선택하는 제도였습니다. 정당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마련되면서 선거운동은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개인 선거운동은 제한을 뒀습니다.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각 정당이 차지한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권자의 눈을 인물 중심보다 정당과 정책 본위로 돌리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새 선거법을 적용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려 12개의 정당에서 1000여 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민주공화당은 지역구에서 88석, 전국구에서 22석, 전체 175석 중 110석을 차지하면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1963년 11월 23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4시간 동안 선거운동이 중지됐는데요. 선거를 이틀 앞두고 후보들에겐 1분 1초가 아쉬운 이 순간에 무려 24시간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니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수많은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달라스 시가를 달리던 도중 이곳 교과서 회사 건물에 숨어 있었던 범인이 흉탄을 쏘았던 것입니다. 바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는 비보였습니다. 고인을 애도하고 죄를 표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선거운동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자립과 정치 안정을 공약으로 내건 박정희 대통령. 1962년부터 추진해온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베트남 특수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점차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야권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박정희를, 신민당은 우여곡절 끝에 윤보선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7명. 선거제도 자체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를 위해 우편 투표제도가 신설되어 해외 부재자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두 번째로 대권을 놓고 다툰 박정희와 윤보선. 이번에는 박정희 후보가 51.4%를 득표하여 40.9%를 얻은 윤보선 후보를 여유있게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박정희 후보가 약 120만 표 차이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박 대통령이 줄기차게 밀어온 조국 근대화 작업과 70년대 우리의 미래성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박정희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선거 때보다 상승했는데 이 같은 상승세는 경제 성장의 효과가 높았던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제6대 대통령 선거 한 달 후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상황은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달라져 있었는데요.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난립으로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신민당으로 통합되면서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선 개헌을 통해 정권 연장을 내다보고 있던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으로선 의석수가 줄어들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리수를 두는 관권 개입이 동원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와 내무부가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지시한가 하면 공장과 경찰들에게 현금이나 쌀 등 금품이나 향을 제공하는 등 온갖 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인 명부사본의 교부제도가 신설됐고 선거사무원 수납, 연설의 고지 벽보 매수 등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또
선거 감시 절차의 강화를 위해 투표 통지표 작성 방법을 법정화했습니다. 선거 결과 집권 여당은 지역구에서 102석, 전국구에서 27석으로 129석을 확보했습니다. 개연선인 117석을 훌쩍 뛰어넘긴 결과였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양대 선거가 한 달여 간격으로 실시됐는데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겠다는 목표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의 노래 공모전이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쏟아진 응모작은 268편, 그중에 29편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청년이나 학생, 시골에 사는 목사, 여염집 아낙, 심지어 70세 할아버지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을까요? 진짜 노래 좋지 않습니까? 깨끗한 한 표! 맞습니다. 가사에서부터 민주 시민의식이 물씬 느껴지는 작품이었는데요. 1등을 한 사람에게는 상금으로 돈 3만 원을 줬는데요. 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이 3,700원이었으니까 3만 원이면 쌀 10가마니를 살 수 있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노래 공모전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공명선거 바람을 확산시켰습니다.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여론이 점차 확산돼 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선거를 유례없는 최악의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6개월간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나섰고 여기에 학생들까지 가세하면서 전국적인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재임을 3번 해안하고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는 개헌안이 공고되자 박정희의 3선 장기 집권 방지를 위한 개헌 반대 투쟁은 정치권 내외부로 확산되었습니다. 개헌 반대에 앞장섰던 신민당 원내 총무 김영삼은 귀가 중 초산 테러를 당한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급기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때에는 나와 이 정부는 즉각 물러선다. 개헌 문제는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개헌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결국 집권당은 야당 의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일요일 새벽에 별관에서 표결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3선 개헌안 처리와 함께 국민투표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의 신임 여부와 개헌안에 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국민에게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한 집권당, 장기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야당, 여야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국민투표 결과 3선 개헌안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삼선 개헌을 통해 연임의 기회를 얻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계획 성과를 등에 업고 다음 집권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번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표차로 패배했던 신민당은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기성 정치인으로는
박정희와 맞붙어봤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던 건데요. 대책을 고심한 끝에 야당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민당 김영삼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40대 기손을 내세우며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자 잇따라 같은 40대인 김대중, 이철승이 경선에 합류했습니다. 드디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이 실시됐습니다. 신민당의 40대 기수로는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대중들의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2차 투표까지 이어진 신민당 경선. 김영삼이 우세할 것이란 예상을 띄었고 김대중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7명. 그러나 선거 양상은 사실상 박정희와 김대중 양자 대결로 굳혀졌습니다. 박정희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안정이 보장된 번영의 70년대를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정치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박정희와 맞붙은 김대중은 장기 주권 체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을 활용해 대중경제, 대중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정희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전 국민의 공동체가 온다는 데야 확고한 증거를 나는 갖고 있다. 선거 막판까지 후보 간 경쟁은 팽팽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자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두 후보 간 차이는 94만여 표, 박정희는 634만여 표를, 김대중은 539만여 표를 득표했습니다. 박정희는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보다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경북이나 경남 등 연고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달 뒤에 예정된 제8대 국회의원 선거. 보장입법과 협상선거법에 의하여 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으로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바뀐 선거법에 의하여 투표용지의 정당 기호는 정당 순위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투표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체 204개의 의석 중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113석을 얻으며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신민당도 89석을 차지하며 선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23년 동안 국가 권력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25번의 선거가 주기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의 관권 개입이나 금권 선거 등의 부정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근본까지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선거는 매우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정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 이와 반대로 집권 여당은 잇따라 터진 사회적 사건으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는데요.
하는 통일과 중흥이 반드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자신하며 이를 성취하는 열쇠는 오로지 우리의 힘, 즉 국력을 기르는 데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선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산됐고 정치인의 정치 활동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비상국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비상국무회의는 일대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유신헌법안을 공고했습니다. 유신헌법안은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붙여졌습니다. 개헌안은 전체 유권자 중 91.5%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유신체제 형성을 가능케 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신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대통령 선출 방식을 대통령 직선제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중임이나 연임에 관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유신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가 신설된 것인데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냐? 유신헌법 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 평화 통일이라는 사명을 지닌 국민의 주권적 수임 기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조국의 평화 통일이라는 부분인데요. 왜 이런 명분을 전면으로 내세웠을까요? 일단 당시 긴박했던 그리고 급변하고 있었던 대외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9년 미국은 냉전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담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G2 국가로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물론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긴 했습니다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신헌법 40조를 보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는데, 대통령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다시 의원 명부를 작성해 다시 투표하게 되어 결국 대통령의 임의로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한 것과 같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통령 1인 중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셈이었죠. 개헌안이 통과되자 계엄령이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개정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됐습니다. 대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임기는 6년, 농촌은 한 지역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제를, 도시는 한 지역구에서 5명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모두 2,359명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명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대의원들의 첫 번째 임무는 대통령 선출이었습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위한 간접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것이 체육관 선거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박정희 1명. 투표 결과 전체 2,359명 중 2명을 제외한 대의원 2,357명이 찬성하면서 박정희는 4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973년 2월 27일) 유신헌법에 의한 제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통령 1인 중심 체제를 구축하는 데 근거가 된 유신헌법. 지역구 수가 줄어들고 국회의원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 만큼 당내에서는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전처럼 후보 간의 사생결단식으로 경쟁하던 선거운동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치적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준선거구제의 도입도 이러한 선거운동 양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의 모든 선거구제에서 여야 후보자의 동반 당선 가능성을 증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중선거구제도는 여야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챙길 건 챙긴 밀월 당선제도가 아니냐는 오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집권 여당. 이에 맞서 헌법 수호와 인권 보장을 내세운 신민당. 이로써 제9대 국회는 선거를 통해 민주공화당이 73석, 대통령이 지명한 유신정오회 의원들이 73석으로 총 146석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유신체제에서는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역시 민의를 표출하는 공정한 경쟁의 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주기적인 선거는 민의를 결집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1978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전국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결국 유신체제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 이상 들어본 헌법 조항이 있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 주권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잃은 국민들은 유신체제에 대해 저항했습니다. 학생이 주축이 돼 일어난 유신체제 반대 운동은 언론은 물론 제야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런 움직임은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긴급 조치를 공포했습니다.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긴급 조치 4호까지 선포됐습니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1974년 8월 15일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시정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했던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당해 운명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대북 적개 신고와 대통령 영부인 서거에 대한 애도의 정을 기리고자 긴급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긴급 조치 해제와 함께 반체제 운동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시위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급기야 박정희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현행 헌법을 계속 수호해야 한다는 나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에게 그 찬반을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일 우리 국민 여러분이 현행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까지 국민에게 묻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 달여 뒤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신민당 측에서는 애초에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투표라며 국민투표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개표 결과 73.1%의 유권자가 유신 헌법에 찬성했습니다. 박정희 유신체제 1기가 마무리되던 1978년 대외 정세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됐습니다. 긴급조치 9호에는 이전의 긴급조치와는 달리 유신헌법과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197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학에서는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다시 불붙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만큼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두 번째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제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꾸려지자 대통령 선출을 위한 간접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박정희가 단독으로 입후보한 제9대 대통령 선거. 제적의원 2,578명이 출석한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2,577명이 찬성하여 박정희는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사실상 선거라고 볼 수 없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1978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양대 선거가 같이 있는 해로 박정희 정권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였습니다. 선거운동은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양당 간의 경쟁으로 흘러갔습니다. 한편 유신 독재 체제에 억눌렸던 국민들의 저항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었고 권력 내부의 갈등도 정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전부터 이미 집권 여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중선거구제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유신 정우의 의원들로 인해 집권당의 다수의석 확보는 우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전현직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입후보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평균 경쟁률은 3대1, 투표율 77.1%, 지난 제9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4.2%가 높았습니다. 집권 여당은 전체 중 68석, 신민당은 61석을 얻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경우 68석의 유신 정우에 77석을 포함하면 무난히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득표율은 다른 결과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민당이 집권 여당보다 득표율에서 1.1% 차로 앞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사실상 신민당이 패한 선거였습니다. 선거 이후 전국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면서 유신 체제는 붕괴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유신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치 권력의 공백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헌법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이 비상시에 대처하여 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규하 권한대행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이른 시일 내에 새 정부 수립을 약속한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최규하 권한대행이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간접 선거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 최규하는 96%에 달하는 지지율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새해를 앞둔 1979년 12월 21일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1년 정도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민주화에 대한 열망 속에 서울의 봄을 기다리고 있던 대한민국. 그런데 군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